쨍그랑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다. 황금빛 샴페인이 별똥별처럼 흩어지고 잘게 조각난 크리스탈 잔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였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의 연회장을 가득 채우던 부드러운 음악과 나직한 담소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소리의 진원지를 향했다. 그 중심에는 이 저택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살아있는 신화, 셀진 바이오의 이진우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텅 빈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강철 같은 푸른 눈은 연 회장 맞은편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방금 도착한 듯 보이는 한 여자와 그녀의 양옆에 서 있는 두 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다. 어째서였을까? 낯선 두 아이의 모습이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세상을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뜨린 것은 42세의 이진우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분야에 혜성처럼 나타나 셀진 바이오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개발한 혁신적인 암 진단 키트와 유전자 치료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에게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의 이 자선 갈라쇼 역시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 저명한 학자들이 희귀병 아동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1인당 수천만 원짜리 원짜리 티켓을 구매해 이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인생처럼. 회장님, 올해 기부금 총액이 벌써 작년을 30%나 넘어섰습니다. 충직한 김수연 비서가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속삭였다. 1년 내내 공들여 준비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수고했어, 김 비서. 진우는 짧게 대답하며 잔을 받았다.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푸른 눈동자까지는 가 닿지 않았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깊고 서늘한 그늘에 잠겨 있었다. 성공, 부, 명예. 그는 세상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자라날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불모지. 5년 전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불임. 그의 유전자는 완벽했지만 정작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그 소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특히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 서유경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처였다. 진우는 기억했다. 진단 결과를 듣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유경의 작은 어깨를 그녀의 눈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남자였다. 그녀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줄 수 없는 결함 있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유경은 매달렸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 후로 5년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셀진 바이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밤이 되어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을 때면 지독한 공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잠식했다. 성공의 정상은 이토록 춥고 외로운 곳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다. 방금 서유경 사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유경이가 여기에. 그녀는 초대 명단에 없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 후원자 자격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윌슨 박사님께서 직접 초청하셨다고.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김 비서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인파 너머의 한 사람을 찾아내고 있었다. 서유경. 그녀는 5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에메랄드빛 드레스는 그녀의 희고 고운 피부와 젓갈색 머리카락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유경의 곁에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는 두 명의 작은 아이들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하얀 피부에 옅은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강철처럼 차가운 푸른 눈동자. 그것은 이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유전처럼 내려오는 바로 자신의 눈과 똑같은 색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이명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쨍그랑.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다. 주변의 대화가 멈추고 가까이 있던 손님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진우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불가능한 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 아이들, 유경이와 함께 있는 저 아이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와 너무나도 닮았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만들어낸 파문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지만 이진우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고 있었다. 그는 대리석으로 만든 바에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차가운 돌에 감촉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랐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손님들의 놀란 표정, 웅성거림, 그를 향해 다가오는 직원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그 모든 것이 흐릿한 잔상처럼 느껴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장면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그녀의 곁에 서서 자신과 똑같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 그의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저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핏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다. 윤 원장님. 진우는 하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아냈다. 5년 전 그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그의 집안 주치이자 서울대병원장이었다. 윤 원장은 이 상황을 어색하게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잠깐 저와 얘기 좀 하시죠. 진우는 윤 원장의 팔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발코니 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불타는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5년 전 제 진단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원장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제로라고. 윤 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장님, 그게 의학이라는 것이 항상 100% 정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주 드물게, 정말 아주 미미한 확률로. 미미한 확률.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원장님은 제게 기회는 없다고,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확률이 극히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원장은 변명하듯 말을 더듬었다. 검사라는 것이 때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회장님, 사모님께서, 아니, 서유경 씨께서 이쪽으로 오십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진우는 돌아보았다. 유경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빛을 가르며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들은 화려한 연 회장의 풍경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진우 씨, 유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5년 만인가? 진우는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은 정말이지 그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남자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여자아이가 유경의 드레스 자락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속삭였다. 유경은 몸을 숙여 아이의 귓가에 무언가 대답해 주었다. 남자아이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빤히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신기한 동물이라도 관찰하는 듯한 꾸밈없는 시선이었다.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유경이 조용히 말했다. 수없이 많이. 마침 지나가던 웨이터가 샴페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잔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어. 그의 말에 유경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당신의 박 부장님은 제가 남긴 모든 메시지가 당신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항상 확신시켜 주더군요. 박 부장. 진우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몇 년간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남자. 3년 전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의 최대 라이벌인 최태환의 태산산업으로 자리를 옮겼던 남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등골을 따라 차가운 소름이 흘러내렸다. 그랬군. 진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여자아이가 다시 유경의 드레스를 잡아당겼다. 엄마, 이 아저씨가 사진 속에 있던 그 아저씨야. 유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다. 민서야, 잠시만. 이진우 회장님과 이야기 좀 나눌게. 하지만 남자아이는 숨김없이 계속해서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아저씨, 내 눈이랑 똑같아요.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이름이 뭐니? 저는 이민준이에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얘는 이민서고요. 우리는 쌍둥이에요.
5살 반이에요. 5살 반. 진우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임신은 그들이 별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불임 진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바로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타이밍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유경아,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밴드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하객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여긴 안 돼요. 유경이 경고하듯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근처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정신없이 받아 적고 있는 기자를 향해 있었다. 지금은 안 돼요. 바로 그때였다. 쨍. 숫저가 유리잔을 두드리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연 회장의 소음을 갈랐다. 태산산업의 회장이자 진우의 숙적인 최태환이 작은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태환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오늘 밤에 이 자선 행사를 축하하며 이 자리를 마련한 주최자 이진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몇 걸음 앞에 서 있는 유경과 아이들을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최태환은 진우를 보며 눈으로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직 진우만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이진우 회장님의 의료기술 혁신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오늘 밤은 그에게 훨씬 더 놀라운 계시가 있는 밤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연 회장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최태환의 시선은 의미심장하게 유경과 쌍둥이에게로 향했다. 덫은 놓아졌고 이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태환의 말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시간은 마치 젤리처럼 느리고 끈끈하게 흘렀다. 모든 시선이 이진우와 서유경 그리고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인 채 그들을 향해 날아와 박혔다. 진우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최태환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진우는 움직였다. 그는 유경의 팔을 잡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나를 따라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군거리는 인파를 뚫고 연 회장의 가장 구석진 곳,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작은 서재를 향해 걸었다. 김 비서가 재빨리 앞장서서 길을 열고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섰다.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고요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서재 안은 벽난로에 장작이 타는 소리와 희미한 책 냄새로 가득했다. 그제야 진우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태환 회장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죠? 진우가 돌아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경의 눈이 커졌다. 나는 최 회장님과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진우는 그 말을 나직이 읊조렸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그는 유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다. 내 아이들이 맞소, 유경아. 그의 질문에 유경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5년의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온 이유였던 그 대답을 꺼냈다. 네, 진우씨, 당신 아이들이에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진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로 명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듯
그는 잠시 휘청이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유경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말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당신 회사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박 부장님이 막아섰어요. 박 부장이 뭐라고 하던가 당신이 불임 진단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임신한 여자는 쳐다보기도 힘들어한다고. 특히 내 임신 소식은 당신을 영원히 끝장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단 말이오. 진우의 목소리에 실망과 고통이 뒤섞였다. 우리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있는데 고작 그따위 말을 믿었단 말이냐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유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진단 이후에 당신은 날 밀어냈잖아요. 일에만 미친 사람처럼 굴었고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건 당신이었어요. 진우 씨,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국에는 당신의 법무팀으로부터 내용 증명까지 받았어요. 스토킹으로 고소하기 전에 다시는 당신과 회사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장이었죠. 내가 그런 걸 보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난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유경이 속삭였다. 난 혼자였고 두려웠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5년간 쌓인 오해와 고통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실은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른들의 대화가 지루했던 민서가 서재를 빠져나와 복도 끝에 전시된 거대한 얼음 조각상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다. 백조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위로 조명이 비쳐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서야, 위험해. 유경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진우는 더 빨랐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아이가 차가운 얼음에 손을 대기 직전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건 아주 차가워서 손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다정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푸른 눈동자. 아이는 잠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 질문이 진우의 숨을 멎게 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번쩍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진우 회장님,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신문의 박 기자가 어느새 그들 곁에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특종을 낚아챈 사냥꾼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경이 경악하며 달려와 민서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과 유경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여긴 사적인 공간이자 자선 행사장입니다. 당신의 저급한 기삿거리를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시죠. 사적인 공간이요. 박 기자는 비웃으며 자신의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제 생각엔 방금 아주 공적인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며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진우와 유경은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상황은 이미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태환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고 있었다. 박 기자의 악의적인 미소는 이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서유경을 등 뒤로 하고
기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방금 찍은 사진 삭제하시죠. 이 회장님, 이건 엄연한 언론의 자유. 삭제하라고 했을 텐데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하지만 박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태환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수연 비서가 경호원 2명과 함께 달려왔다. 그녀는 진우와 기자 사이에 끼어들며 상황을 중재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우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태환이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그는 유경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관계와 아이들의 존재는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점눈은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여기도 더는 안전하지 않소. 진우는 서재에 두꺼운 커튼을 치며 말했다. 바깥의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개인 사무실로 갑시다. 그곳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는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재의 비밀 통로처럼 나 있는 뒷문을 통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의 개인 사무실은 저택의 동쪽 끝에 위치한 그의 왕국 속 왕국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유경은 잠시 숨을 멈췄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몇 번밖에 들어와 보지 못한 곳이었다. 온통 짙은 색의 원목과 가죽으로 꾸며진 공간은 이진우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 서적과 최신 의학 논문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셀진 바이오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각종 특허증과 상패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가 5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눈발 소리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 저택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기상 악화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내일 아침까지 저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덫에 갇혔다. 진우, 유경,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적들까지 모두 당신이 내게 연락하려 했다는 게 정확히 언제였어? 진우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유경이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추울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진우는 페르시안 카페 위를 천천히 오갔다. 단 한 번도,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받은 적이 없어. 유경아, 그때 책상을 구경하던 민준이 소리쳤다. 엄마, 이거 엄마야. 아이는 그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진 속 턱시도를 입은 젊은 진우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경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박 부장님은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임 사실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는데 차마 내 아이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당신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믿었단 말이오.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을 함께 산 나를 못 믿고 고작 비서의 말을 믿었단 말이냐고. 유경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당신은 진단 후에 날 밀어냈어요. 일에만 파묻혀서 내 고통을 외면했잖아요.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당신이었어요. 진우 씨, 내가
내가 뭘 어떻게 더 믿을 수 있었겠어요. 두 사람의 상처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핥히었다. 엄마, 나 목말라요. 어른들의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서가 유경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조용히 문 옆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방에 가서 주스라도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경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있어. 알았지? 엄마는 회장님과 이야기 좀 하고 바로 갈게.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서가 떠나기 전 어른들 사이를 오가는 팽팽한 공기를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유경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딸. 유경이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김 비서님이랑 같이 가 있어. 김 비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진우는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발밑의 땅이 영원히 꺼져버린 것 같았다. 아이들이 참 예쁘군. 유경아. 그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를 꼭 닮았어.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서는 음악적 재능도 닮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퍼즐을 맞추는 당신의 집요함을 닮았죠.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년이야. 내가 아이들의 5년을 통째로 놓쳐버렸어.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박 기자의 기사가 벌써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최태환 회장님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상황이 회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사님들께 암시를 주고 다니십니다. 진우의 턱이 단단해졌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 최태환이 직접 박 기자를 초대한 게 틀림없어. 이제 어떻게 하죠? 유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의 눈이 결의로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통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아와야지.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악의적인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불임 재벌의 기적인가? 추악한 거짓말인가? 쌍둥이 상속자의 갑작스러운 등장. 기사는 가족의 측근을 인용하며 진우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경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어 왔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최태환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진우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 태블릿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이진우와 서유경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기적인가? 거짓말인가? 악의적인 헤드라인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진우를 비정한 인물로 유경을 돈을 노린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유경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돈 때문에 입을 다물어 왔다고 지난 5년간. 그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잠과 싸웠다. 그녀의 자존심과 모성 전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글이었다. 진우의 분노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면서 요리에 거졌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유경과 아이들이 자신의 적이 쳐놓은 더러운 게임에 볼모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최태환. 그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진우가 김 비서를 부르려던 순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윤 원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죄책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유경을 한번 쳐다보고는 망설였다. 괜찮소. 내 아내, 아니 아이들의 어머니요. 들어도 되는 사람이요. 진우의 말에 윤 원장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고해성사처럼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회장님의 검사에 대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소동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당시 회장님의 검사 결과 원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불임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였죠. 당시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약물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우와 유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한 것은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검체를 다뤘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검사 몇 주 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태산산업의 자회사인 태산제약으로 이직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최태환 회장이 그 당시 저희 병원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 검체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윤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윤 원장의 고백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최태환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단순히 진우의 사업적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결혼, 그의 혈육, 그의 모든 것을.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얀 조리사복을 입은 저택의 집사가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남자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진우와 유경은 동시에 소리치며 일어섰다.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코코아를 타주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여자아이는 있는데 남자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택 전체를 찾아봤지만 유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준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진우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아들, 이제 막 그 존재를 알게 된 그의 아들이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바깥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아내는 적들이 득실거리는 이 위험한 공간에서 김비서 모든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저택을 수색해 특히 최태환과 박 기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진우는 명령을 내리고 유경의 뒤를 따라 복도로 뛰쳐나갔다. 저택은 비상등만 켜진 채 어두웠고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민주나 이민준, 두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복도를 헤맸다. 5년의 단절이 무색하게 그들은 오직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한 부모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 대신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통의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결혼 생활 내내 잠겨있던 진우의 개인 서재에 다다랐을 때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경이 먼저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
거대한 책상 옆 의자 위에 민준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아까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결혼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찾았다.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부모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안도의 한숨이 유경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민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말도 없이 여기 와 있어.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진지했다. 당신이랑 엄마가 같이 있는 사진을 더 보고 싶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먼저 물어봤어야지. 민준아, 모두가 널 걱정했어. 아이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었다. 당신이 내 아빠예요. 아이의 돌직구 같은 질문이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진우는 유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이었다. 진우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실을 담아 말했다. 그래, 민준아, 내가 내 아빠다. 그 순간 서재 밖에서는 여전히 거친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재 안,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그 공간에는 세상 모든 폭풍을 잠재울 만큼 고요하고 성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이진우의 고백은 서재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의심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수용이자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다. 이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아주 어려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아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사진첩에 있는 아빠는 비밀인데 나는 아빠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서유경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5년 동안 아들의 가슴 속에 텅 비어 있었을 아버지의 자리가 바로 이 순간 채워지고 있었다.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밤의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작은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스러운 순간은 길지 않았다. 똑똑, 날카로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김수연 비서였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서유경 사모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박 기자가 아까 찍은 사진을 아직 저택에 남아있는 이사님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태환 회장님은 그 옆에서 셀진 바이오의 리더십,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운운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최태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요, 유경이 다급하게 물었다. 주방에서 박 집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고마워요. 김비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아이 앞에서 보였던 부드러움 대신 전사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유경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민준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시오. 아이들 곁을 떠나지 말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소. 그는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유경은 고개를 저수었다. 아니요, 진우 씨.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5년간 홀로 아이들을 지켜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배어나왔다.
그들이 민준의 손을 잡고 서재를 나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최태환이 2명의 이사와 박 기자를 대동한 채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었다. 여기 있었군. 박 기자가 카메라를 들며 외쳤다. 행복한 가족 상봉의 현장이군요. 최태환의 입계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회장,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사라져서 이사님들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이제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군. 진우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자신의 등 뒤로 유경과 민준을 보호하듯 가로막았다. 이건 내 사적인 가족 문제요. 최 회장. 당신이나 이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사적인 문제. 최태환은 과장되게 웃었다. 비밀 가족의 등장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특히 셀진 바이오의 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다음 주인 이 시점에 말이야. 이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세. 최태환 옆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오이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 회장, 이게 정말인가? 이 아이들이 정말 자네 아이들인가? 왜 여태껏 비밀로 붙인 건가? 진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최태환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최태환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박 기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럼 친자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불임이라던 CEO의 기적이군요. 그만하시죠. 진우가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있던 유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정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아이들은 당신의 기삿거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전 부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박 기자조차 순간 주춤했다. 최태환은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화제를 돌렸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좀 더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해야겠군. 나와 이사님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관심이 많거든. 그것은 은밀한 협박이었다. 이사회를 무기로 이 스캔들을 덮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속셈이었다. 논의할 건 아무것도 없어. 진우는 단칼에 잘랐다. 이제 실례하겠소. 내 아들이 아주 긴 저녁 시간을 보냈거든.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민준이가 진우의 다리에 기댄 채 입을 가리고 하품을 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팽팽하던 복도의 긴장감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멋쩍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태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닐세. 이진우, 그가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일은 셀진 바이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그게 협박이오.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그저 사업적인 현실일 뿐이지. 최태환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섰다. 월요일 이사회에서 보도록 하지. 그때까지 자네가 CEO 자리에 붙어 있다면 말이야. 그들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김 비서가 민서를 데리고 주방 쪽에서 달려왔다. 민서의 손에는 코코아 머그잔이 들려 있었다. 어바, 민서가 민준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쿠키 놓쳤잖아. 유경은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어른들의 전쟁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서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란 속에서 진우와 유경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원수 같은 전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동맹이었다. 전략을 짜야겠소.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최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유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게 만들어야죠.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편에 섰다. 최태환이 남긴 불길한 예고는 현실이 되어 저택을 덮쳤다. 이진우와 서유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심장부인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연회장이나 서재와는 다른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박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진우의 유머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놀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코코아를 내오고 갓 구운 쿠키를 접시에 담아주었다. 민준이와 민서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주방의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에 나란히 앉아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전쟁과 무관하게 평화로웠다. 진우와 유경은 주방의 베이, 윈도우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것을 하얗게 지워버릴 기세였다. 저택의 정원은 순식간에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밤은 아무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겠군요.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유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자신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진우가 기억하는 그녀의 오랜 버릇이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뉴스보다 제 입으로 먼저 듣는 게 나을 테니까요. 내 사무실 전화를 써요. 진우가 제안했다. 휴대폰 통화보다는 안전할 거요. 그의 배려에 유경은 잠시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적이 아니었다. 공동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든 채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회장님, 박 기자의 기사가 온라인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턱이 단단해졌다. 헤드라인이 뭐지? 불임 재벌의 비밀 가족 폭로. 기적인가? 치밀한 사기극인가? 김 비서가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익명의 측근들을 인용하여 회장님께서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도 양육비를 피하기 위해 숨겨왔으며 서유경 사모님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침묵해왔다는 최태환, 유경의 입에서 짓씹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야. 진우는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이제 냉정하게 사고해야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김 비서, 우리 쪽 홍보팀에 연락해서 즉시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도록 해. 어떤 종류의 입장문이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실. 내가 방금 두 멋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기업 사보타주를 통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내게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의료 기록 조작에 대한 증거는 아직 아껴둬. 그건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그들의 전략회의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의해 중단되었다.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가 심각한 얼굴로 어른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인터넷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을 맞췄다. 이 추악하고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하지만 민준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빠가 유명해서 그래요.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진우의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다.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 아이들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많은 기회들을. 아, 그래. 맞아. 그가 간신히 대답했다. 아빠는 의료기술을 개발해. 그리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기도 한단다. 코코아로 콧수염을 만든 민서가 오빠 옆에 와서 섰다.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 아빠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진우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진짜로. 아이의 그 말에는 세상의 모든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유경을 바라보았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유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희 두 사람이 괜찮다면 아빠는 정말로 그러고 싶어. 민서의 얼굴에 활짝 미소가 번졌다. 빠진 앞니 사이로 보이는 웃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웠다. 나는 아빠가 항상 갖고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오정택 회장이었다. 이사회의 의장이었다. 이 전화는 받아야겠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에 관한 일이요. 그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뜨는 동안 유경은 두 아이를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진우의 미래, 회사의 미래, 그리고 그들 가족의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된 통화에 달려 있었다. 진우는 사무실을 오가며 통화했다. 오 회장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이 회장. 최태환 회장이 월요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네. 리더십에 관한 긴급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야. 이미 다니엘스 이사와 리베라 이사의 위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진우가 반박했다. 그의 진짜 속셈은 무엇입니까? 오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네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자 관계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네.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만적인 행태라는 거지. 진우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다. 그 모든 상황을 조작한 장본인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군요. 증거가 있나?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진우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경은 아이들과 함께 각설탕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박 여사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평온한 가정의 풍경이 그의 가슴을 세게 쳤다. 이것이 바로 그가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모든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며 보고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빨라야 내일 아침에나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손님들은요, 대부분 날씨 경보가 처음 나왔을 때 떠났습니다. 남은 분들은 게스트동에 머물고 계십니다. 최태환도 아직 여기 있겠군. 네, 1층 블루 스위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님, 박 기자의 기사가 방금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진우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유경도 그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헤드라인은 그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적인가, 기만인가, 재벌가의 불임 주장을 뒤엎는 쌍둥이 상속자들. 그들이 한 가족의 탄생은 하룻밤 사이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해 있었다. 한밤중 저택의 복도를 울리는 괴종식의 소리가 자정을 알렸다. 이진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주 침실 옆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아이들용 잠옷과 세면도구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서유경이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맹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침대가 2개 있는 방이야. 진우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켜며 설명했다. 가족들이 오면 쓰려고 준비해뒀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아이러니했다. 그는 진짜 가족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민서는 푹신한 침대 위로 뛰어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와, 푹신푹신해. 반면 민준이는 좀 더 신중했다. 아이는 방 한쪽에 있는 책장을 유심히 살폈다. 우주에 대한 책 있어요. 저는 행성이 좋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천문학 책이 한 권 있을 거야. 아침에 찾아보자. 아래층 서재에는 책이 훨씬 더 많단다. 유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와 함께 민서가 오빠에게 장난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진우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 공간의 주인인 동시에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이었다. 잠시 후 빌린 잠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나왔다. 진우가 물었다.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줄까?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각자의 침대로 올라갔다. 눈이 기대감으로 초롱초롱했다. 진우는 민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유경은 민준의 옆에 앉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진우는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아주 외로운 우주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광활한 우주를 홀로 떠돌다가 우연히 작은 행성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2명의 어린 탐험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외로운 비행색에 용기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가끔 어른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민서의 눈꺼풀은 무거워졌고 민준이는 잠과 싸우고 있었다. 내일 더 이야기하자. 유경이 속삭이며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진우도 그녀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의 가슴을 예기치 못한 감정으로 가득 채웠다. 2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되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자신의 서재를 가리켰다. 전략을 짜야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최태환은 시간을 낭비할 놈이 아니니. 서재 안,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고 있었다. 유경은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난 5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발버둥 쳤는데 결국 모든 게 이렇게 드러나 버렸네요. 진우는 브랜디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다. 모든 걸 말해줘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게 연락하려 했던 모든 시도, 박 부장이나 내 회사 사람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유경은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신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5년간의 상처와 회한으로 잠겨 있었다. 별거 후 6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당신 사무실에 수없이 전화했지만 항상 박 부장님이 받았어요. 그는 당신이 불임 진단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 임신 소식은 당신을 파괴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믿었소. 진우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다. 당신은 진단 후에 나를 완전히 밀어냈잖아요. 진우 씨,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했겠어요.
그녀는 잔을 내려다보았다. 결국에는 당신 법무팀으로부터 내용 증명까지 받았어요.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이었죠. 진우의 손이 잔을 쥔 채 하얗게 굳어졌다. 내가 그런 걸 허락했을 리가 없어. 이제는 알아요. 유경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혼자였고 쌍둥이를 임신한 채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주는 데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똑똑!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김비서였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흥분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밤새 옛날 이메일 서버를 뒤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두 사람 사이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5년 전 날짜의 이메일들이 떠 있었다. 박 부장과 최태환이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진우는 스크롤을 내리며 이메일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분노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끌어올랐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흑과 백으로 명백하게 적혀 있었다. 최태환이 박 부장에게 돈을 주고 진우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내용, 유경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내용까지.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윤 원장님께서 회장님의 원본 검사 기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기록은 의도적으로 오역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임 문제를 겪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유경의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벽난로 앞을 서성였다. 이건 최악의 기업 사보타주야. 내 개인적인 삶, 내 결혼, 내 아이들을 자신의 비즈니스 게임에 장기말로 사용했어. 이제 어떻게 하죠? 유경이 물었다. 반격해야지.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이메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지렛대가 생긴 거요. 이 사회를 뒤흔들고 언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의 기업 스파이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어. 김 비서가 헛기침을 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기자가 내일 아침 두 분과의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훨씬 더 치명적인 후속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진우와 유경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을 무기로 삼았던 기자가 이제는 그들의 서사를 통제할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고려해보겠다고 전해. 잠시 후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둬. 더 이상의 명예훼손 기사가 나갈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김 비서가 떠나자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들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어. 마침내 진우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첫걸음마, 첫 옹갈이, 생일들. 유경은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은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진우 씨,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에요. 진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나는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소. 유경아, 모든 의미에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최태환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스캔들, 당신 회사는 그 어떤 것도 아이들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셀진 바이오는 내가 한번 맨손으로 이룩했던 회사요.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민서와 민준이의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어. 창밖에서는 밤새 울부짖던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다. 서재 안,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한때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파괴되었던 모든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한 아침이 밝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서 이진우의 서재는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처럼 분주했다. 김수연 비서는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가죽 서류 가방에 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하품을 참으며 말했다. 최태환 회장과 박 부장의 이메일, 조작된 의료 기록, 서유경 사모님의 연락을 차단한 기록까지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간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밤샘의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유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김 비서가 빌려준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심플한 검은색 바지와 버건디색 스웨터는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보다 훨씬 더 그녀를 편안하고 강인해 보이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요. 그녀가 말했다. 진우가 그녀에게도 커피를 한 잔 건넸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정택 회장이었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 회장, 최태환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네.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정유의 긴급 화상 이사회를 소집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경영 안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진우와 유경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여론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선수 치려는 속셈이었다. 정확히는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자네를 해임시키려는 거겠지. 회장이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봤지만 이미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모양이야. 대비해야 할 걸세.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결심했다.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어. 방어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하오. 어떻게요? 박 기자의 인터뷰를 우리 무대로 만드는 거요.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오전 10시에 인터뷰를 해서 이 모든 진실을 먼저 폭로하는 거지.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정회 열릴 이사회에 참석하는 거요. 바로 그때 잠이 깬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가에 나타났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배고파요. 아침밥 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등장은 어른들의 살벌한 전쟁 계획에 잠시 쉼표를 찍어주었다. 진우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번쩍 안아들었다. 당연히 있지. 우리 아들. 박 여사님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주방에서 아이들이 팬케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동안 진우는 최태환이 인터뷰 전에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유경이 속삭였다. 협상을 시도하려는 거겠죠. 진우는 싸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게 두시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 되었으니. 묘 20분 후 진우의 서재에 최태환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로움을 잃고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분명했다. 이 회장, 그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다. 내 생각에 우리는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군. 이 상황을 잘만 처리하면 우리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 진우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보았다. 계속해보시지. 간단해. 자네가 가족 문제를 이유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야. 내가 임시로 그 자리를 맡고 이사회는 자네에게 명예회장이라는 아주 관대한 자리를 주지. 그러면 자네의 명예는 지켜지고 자네의 새로운 가족도 불필요한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은 독이 든 사과였다. 진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거절하면 최태환의 얼굴에서 거짓 우정이 사라졌다. 그럼 나는 이 나라의 모든 타블로이드가 자네를 자식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파렴치한으로 만들도록 손을 쓸 걸세. 이 사회는 신뢰를 잃고 셀진 바이오의 주가는 항암제 임상 결과 발표 직전에 바닥을 치게 되겠지. 진우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당신은 날 과소평가했어. 최태환, 언제나 그랬지. 그는 책상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이메일 출력물을 꺼내 최태환의 얼굴 앞에 던졌다. 당신의 위협을 계속하기 전에 우리는 당신의 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최태환의 눈이 서류의 내용을 훑으며 가늘어졌다. 의료 기록 위조, 내 개인 비서 매수, 전 부인과의 사적인 통신 방해.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최태환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균열이 생겼다. 이건 조작된 거야. 자네 말과 내 말. 둘 중 누구 말을 믿을까? 그렇지 않을 걸.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 부장은 면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고, 윤 원장은 내 의료 기록 조작에 대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했어. 최태환은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게 지금 협박인가? 이진훈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나더러 물러나라는 건가? 아니,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책임을 묻는 것이오. 당신은 내 인생을 조작했고 내 결혼을 파괴했으며 5년 동안 나를 내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았어. 당신과 할 거래는 아무것도 없어. 최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수하는 거야. 이 사회는 여전히 내 편이다. 지금까지는 그랬겠지. 진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30분 후에 박 기자가 나와 유경 씨를 인터뷰할 예정이오. 우리는 이 서류들을 그에게 넘길 생각이고, 이 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이 사회가 과연 당신을 지지할 수 있을까? 최태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허풍 떨지 마. 사실을 공개하는 건 셀진 바이오에도 타격이 클 텐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 진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회복될 거요. 당신의 평판도 그럴 수 있을까?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회장님, 박 기자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태환의 턱이 단단해졌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니, 끝났어. 진우가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지금 당장 이 사회에서 사임하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폭로와 함께 형사 고발의 결과를 마주하든가. 최태환이 폭풍처럼 서재를 떠난 후 유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궁지에 몰렸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 진우가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박 여사님과 함께 안뜰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유경이 작게 미소 지었다. 세상에서 제일 신이 났죠. 진우는 창가로 다가가 눈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의 삶이 타블로이드의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유경이 그의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해요? 진우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인터뷰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 최태환을 폭로하는 대신 우리 가족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지. 기업 사보타주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각주가 되도록 말이오. 복수가 아니라 긍정적인 서사를 만드는 거요. 복수 대신 희망을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태환과 이사회는요. 그건 내가 따로 처리하겠어. 회장님의 도움이면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최태환은 우리가 그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제안한 조용한 출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지. 김 비서가 다시 문가에 나타났다. 박 기자가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11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의 자세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갑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러. 진짜 이야기를.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서사를 직접 써 내려가는 작가였다. 저택의 응접실은 인터뷰를 위해 우아한 무대로 변해 있었다. 박 기자는 이진우와 서유경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비열한 자신감 대신 진짜 기자의 호기심이 엿보였다. 그의 앞에는 디지털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 기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어젯밤 자선 갈라쇼. 현장에서야 비로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도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의료 진단 결과로 인해 제가 불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서유경 씨, 박 기자는 유경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진우 회장님께 임신 사실을 수차례 알리려 시도하셨다고요. 네, 유경이 확인해 주었다.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당시 회장님의 비서였던 박 부장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회장님께서 저나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소식도 원치 않는다고 제게 확신시켰습니다. 박 기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상당히 정교한 기만이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진우는 유경과 시선을 교환한 후 얇은 서류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최고 수준의 기업 사보타주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박 기자가 서류에 손을 뻗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자료를 오직 배경 설명을 위한 문맥으로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박 기자는 진심으로 놀란 듯 했다. 아닙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재결합입니다. 제가 두 특별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과의 5년을 잃었습니다. 기업 정치나 스캔들 때문에 단 하루도 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유경은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저희는 가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쌍둥이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박 기자는 그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기자적 본능이 그들의 말에 담긴 진정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셀진 바이오는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의 회사 주가는 이 뉴스에 분명히 반응할 텐데요. 셀진 바이오의 사명은 항상 의료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그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됨으로써 모든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응접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와 민준이는 박 여사의 감독 아래 안뜰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자신들의 공개적인 서사를 재편하고 있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 있었다. 박 기자는 진우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다. 인터뷰가 끝나면 아이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진은 안 됩니다. 유경이 단호하게 못 박았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껐다.
제가 필요한 건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르군요. 진실은 종종 그런 법이죠.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박 기자가 떠난 후 김 비서가 서둘러 들어왔다. 이사회까지 15분 남았습니다. 회장님 서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우는 유경을 향해 돌아섰다. 나와 함께 있어주겠소. 그녀는 아주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눈사람 만드느라 정신없어요. 박 여사님이 봐주실 거고요. 서재에서 진우는 유경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바로 옆에 설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고 심각한 표정의 얼굴들이 화면을 채웠을 때 진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증거는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다. 제 사생활에 대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우가 말을 시작하자 화면 속 이사들의 얼굴은 회의적인 표정부터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다. 최태환은 화면 중앙에 앉아 연기된 걱정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진우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 저는 제가 쌍둥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만큼이나 제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의료 검사 결과 때문에 제가 불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화상회의창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태환이 헛기침을 했다. 이진우 회장, 자네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네. 아마도 일시적인 리더십 교체가 거기까지 하시죠. 최 회장, 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주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 새로 찾은 가족이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했다. 최태환과 박 부장 사이에 오간 첫 번째 이메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상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명백한 증거를 읽었다. 이런 문서가 수십 건 더 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이 문서들은 최태환 회장이 제 의료 기록 조작을 지시하고 제 전 부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저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오정택 회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의혹이군. 최태환 회장, 답변할 말이 있나? 최태환의 침착한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진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저희는 윤 원장님과 박 부장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우가 반박하며 두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이 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여성 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지위를 걱정해야 할 사람은 이진우 회장이 아니라 최태환 회장인 것 같군요. 최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 분간의 긴장된 논의 끝에 오 회장이 잠시 휴회를 선언했다. 15분 후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을 때 최태환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최태환 회장이 방금 이사회에 즉각적인 사임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오 회장이 발표했다.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과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는군요. 안도의 한숨이 진우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카메라 밖에서 유경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꽉 쥐는 것을 느꼈다. 남은 이사들은 신속하게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진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짓고 있는 유경을 향해 돌아섰다.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로 끝났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오.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이제 시작이지. 그들은 주방에서 아이들을 찾았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난 후 추위로 빨개진 뺨을 한 채 박 여사가 타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민서가 진우를 보자마자 외쳤다. 그 단어는 여전히 그의 귀에 새롭고 경이롭게 들렸다. 밖에 우리가 만든 눈사람 가족이 있어요. 와서 보세요. 진우는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사람 가족, 꼭 보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아빠가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쌍둥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경도 테이블 옆에 와서 앉았다. 아빠가 방금 너희들의 아빠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지.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몇몇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 두 사람이 괜찮다면 아빠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해. 저택은 변화했다. 밖에 반짝이는 눈 때문이 아니라 안을 채운 가족의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다. 그랜드 거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민서와 민준이는 복잡한 퍼즐에 몰두해 있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손을 덮이는 따뜻한 커피잔을 든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경은 그의 옆에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다. 새롭지만 익숙한 편안한 거리였다. 우리랑 정말 많이 닮았죠. 그가 속삭였다. 유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구름 사이로 뚫고 나와 눈 위에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흩뿌렸다. 길은 마침내 뚫렸고 저택의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 기자의 기사는 1시간 전에 온라인에 올라왔다.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기사였다. 헤드라인은 재회, 수년간의 기만 끝에 가족을 찾은 테크 CEO였다. 저녁 무렵 진우는 저택의 손룸 문가에 서서 유경이 쌍둥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은 감정과 폭로, 법적 회의와 기업 결정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이 조용한 순간,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드는 유경의 부드러운 목소리, 이것이 진정한 결말처럼 느껴졌다. 유경이 고개를 들어 아이들 너머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과 함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진우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민서가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아빠, 이리 와서 같이 이야기 들어요. 진우는 방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아 그들의 작은 원을 완성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옛날 옛적에 유경이 계속 읽어 내려갔다. 폭풍 때문에 헤어졌던 한 가족이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았답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과 자신에게 기대어오는 아이들의 온기를 음미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놓여있든 그는 이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가족을 찾은 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하게 될 가장 위대한 행운이라는 것을.